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보다 정치 현안을 깊고 넓게 다루는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고요. 재미와 품격을 더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특별한 분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또 TV에서 강의하신 부분이 엄청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누리 중앙대학교 도구동문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교수님과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쓰신 칼럼을 모으신 것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 주신 그 기사들을 봤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으로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교권이 타락했다. 그 완전히 하락했고 뭔가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본인들의 권리 주장이 학교를 침투하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진단도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단순히 이런 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인지 아마 후자 쪽으로 진단을 주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이 교수님의 좀 총평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국 교육, 네. 예, 지금 저는 사실은 한국 교육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저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비판을 예. 넘은 부정. 한국 교육은 네. 이거 교육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지난 100년 동안 네. 우리 한국 교육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 교육을 받고 존엄한 인간으로 자신을 느끼고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개성적인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학창 시절을 보면 예. 불행하다. 왜냐하면 남을 특히 동료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경쟁에서 이 아이를 밀쳐내요. 제가 교수님 책에서도 팔꿈치라는 표현을 봤는데 독일에서는 팔꿈치로 타인을 밀어내지 말라는 그게 82년도에 뭐 그 해 용어가 될 정도로 맞습니다. 예. 경쟁을 지향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우리는 교육이 그걸 강화하는구나. 예. 나도 어떻게 보면 그 제도 속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12년 동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우리도 모르게 한국 교육이 내면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성숙한 인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의 일부를 뜯어 고쳐서는 네. 이거 문제 해결이 된다고 안 봐요. 예. 근본적인 진단이 근본적인.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네. 한국 교육은 적당히 빨았을 수 없다. 아,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통째로 버려야 된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교육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은 일종의 증상들이죠. 증상. 예. 그러니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한다거나 하여간 그 학부모들의 그런 일종의 성화죠. 네, 네. 그거에 의해서 아주 젊은 교사가 목숨을 끊는다거나 네. 예?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잖아요. 네. 이것은 근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근본 문제가 뭔지 네. 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교수님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와닿는 게 이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본에는 다른 문제가 깔려 있다. 그렇죠. 그럼 다른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건 이른바 수월성 교육, 경쟁으로 사람들을 선별하고 타인과의 경쟁을 가속화해서 줄 세우게 하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대학도 마찬가지로 1등 대학부터 마지막 대학까지 네. 이런 구조가 그렇죠. 네. 근본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제일 네. 심각한 문제죠.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예.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경우는 네. 한국의 경쟁 교육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다는 건 느끼시죠? 네. 근데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측을 사실 해보면. 헷갈렸던 게 그렇다면 경쟁이 최근에 이른바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나 또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담보했던 그 청년 정치에서 우리는 아예 정치인도 객관식 시험을 보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칠 때는
그래 문제는 있지만 그게 가장 그래도 공정한 거 아니겠어? 객관적으로 딱딱 점수화하고 수치화하는 게 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나 아니면 반론의 여지가 드물잖아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을 좀 지향하고 교수님께서 대안으로 모색해 주신 뭐 독일의 학제나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에 도입했을 때 이게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아무튼 이제 그걸 이식하는 건 네. 교육을 이식하는 게 가능한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심각함의 정도요. 경쟁의 심각함의 예, 정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한국이 경쟁 교육이 심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심할지. 예를 들면 네.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네.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쟁 교육 심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질문을 주셨다는 그 이유 자체로 좀 추측을 해보면 굉장히 심하니까. 굉장히 심하니까 또 질문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추정이 맞아요.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경쟁은 필요하다라는 수준, 그런 수준은 이미 오래전에 넘었고요. 네. 이건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수준에 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 게 네. 르몽드라고 아시죠? 네, 네.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예. 신문이잖아요. 르몽드가 몇 해 전에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내린 결론이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네. 이렇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네.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아,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르몽드가 역시 르몽드구나. 정말 통찰력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017년이니까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KDI에서 예. 한국개발연구원, 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이죠. 네. 여기서 이제 또 비교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네. 이 네 나라의 대학생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한 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 네 나라는 뭐예요? 선진국? 선진국이기도 네. 하지만 경쟁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를 4강이에요. 4강. 꼽은, 경쟁 교육 4강이죠. 왠지 1강에 들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그 4강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물었어요. 당신은 고등학교 시절을 무엇으로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래서 3가지를 줬어요. 예. 첫째, 네. 함께하는 광장이었다. 둘째, 그건, 예. 거래하는 시장이었다. 셋째, 음. 사활을 건 전장이었다. 이렇게 3가지를 줬어요. 네. 그 중에서 전장이라고 하는 거, 전쟁터였다고 답한 게 한국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저도 딱 광장은 듣자마자 지웠습니다. 저를 반추해 보면서. 거래 시장? 시장일 수 있지. 근데 3번째 답안지를 보고요. 이거는 정답은 한국사에서는 3번이다.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90%는 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세요? 예. 90%까지는 안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니야. 다행이네요. 81%예요. 81%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전쟁터다라고 답한 게 41%고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절반밖에 안 돼요. 미국이 40%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좀 의외인데요. 일본이 14%밖에 안 돼요. 일본도 무슨 동경대다 뭐다 해서 엄청 치열한 대학 서열은 있지만 그렇게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경쟁 교육을 떠나간 지가 꽤 됐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게 지표가 잘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대학 교수들 일본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여쭈었어요. 이분들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건 맞다. 일본은
이미 유럽 쪽으로 상당히 방향을 튼 지가 꽤 교육이요. 됐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예, 거죠. 잘 소개되지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한 얘기죠. 그렇죠. 뒤처지는 것 좀 아니 같으니까요. 좀 화가 나죠. 우리한테 이런 걸 심어놓은 것도 일본 맞아요.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은 벌써 상당히 벌써 음. 유럽 방향으로 틀었다는 게 조금 얄미운 면이 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네. 중국이 여기도 역시 경쟁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들인데 우리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좀 속상한. 그러니까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경쟁이 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 교육이 적당히 심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는 거 아까 르몽드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다 필연이네요. 그렇죠. 이게 다 교육에서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회에 그 이외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에서 발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80%, 5명 중에 4명이 학교 교육기관을 전쟁. 기본적으로 전쟁터로 기억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국인들은 전쟁 생존자들이라는 거죠. 대다수가. 그러네요. 오히려 예. 또 패배자도 있는 게임.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전쟁 생존자다. 전쟁 생존자는 전쟁 생존자 특유의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많이 이미 연구가 돼 네, 있죠. 네. 엄청난 트라우마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요. 한국인들이 그렇죠.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고 또 존엄한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근원 문제예요. 그렇게 교육 체계가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의 방점을 맞추고 아이의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선별하는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에 굉장히 부합하기도 하고 순응하는 시민에 부합하는 교육 체계이기도 하고 그런 후진적인 행태를 우리나라가 아직 못 벗어나서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한국 교육이 남긴 상처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실제로 네. 지난 100년 동안 네. 교육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제가 교육을 비판 안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봤어요. 교육을 비판하죠. 한번 돌아서 보세요. 일제 때는 교육의 네. 목표가 뭐였나요? 황국 신민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또 그 이후에 해방이 됐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는 40년 동안 독재 정권을 경험했죠. 네. 민간 독재 10년, 네. 군사 독재 30년을 네. 겪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현대사죠. 그때 교육의 목표는 뭐였나요? 반공투사, 산업 전사를 기르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됐죠. 네.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소위 민주정부에서 내세운 교육 목표는 뭐였나요? 네, 기억나세요? 인적 자원을 기른다고 인적 했어요. 자원이란 얘기 많이 인적 들었던 자원. 거,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부, 교육 인적 자원부. 맞아요. 그 이름이었던 게 예,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예, 인적 교육부를- 자원. 예. 교육부를 인적 자원부라고 부르는 사람을 이런 나라가 자원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지난 100년의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그러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노예를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독재 정권이 했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주의 교육이죠. 네. 예, 국가주의의 도구를 기르는 것을 교육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어요. 그러나 민주정부 또한 마찬가지죠. 자본주의의 부품을 기르는 것, 인간을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교육이라고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자라날 수가 있나?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들도 네.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미숙한 인간이 됐는가? 예. 저는 자주 느껴요. 저도 사회적으로 아 내가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예. 자주 그러니까 느낍니다. 그게 꼭 우리 탓은 아니에요. 교육의 탓. 그렇죠. 우리가 네. 12년 동안 그런 교육을 그래도 비교적 잘 받은 거 아니에요. 뭐 비교적.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 교육의 문제가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아, 생각을 네. 해요. 예. 제가 좀 놀랐던 건 첫 질문으로 아 음. 교수님 요즘 교육계에 이러저러한 음. 문제가 있으니 교육계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에 대해서 음. 말씀 주신 건 대한민국은 교육이란 걸 한 적이 없다라는 음. 걸로 또 요약이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뭔가 예. 대안 모색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예. 왜냐하면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생활을 반추해 보면서 드는 아주 직접적으로 머리에 각인되는 그런 약간 상처와 버무려져 있는 그런 기억들, 기쁘지 않고 이런 우울한 이런 단편들. 그러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장을 열어줘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육이란 건 어떤 것이고 네.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아, 킬러 문항 아우, 뭐 저는 이런 여쭙고 이야기를 싶었어요. 했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최근에 칼럼에 네.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문제는 킬러 문항이 아니고 음. 킬러 교육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문항이 죽이는 게 아니고 아, 사실은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다. 네. 그것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양식 교육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네.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education, education이란 말은 그 어원이 애라는 게 서양어에선 애나 x는 밖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익스 뭐 이렇게 해서요. 익스죠. 예. 그다음에 뉴스라는 게 풀의 의미입니다. 풀, 끈다. 그러니까 educate의 어원상의 의미는 pull out, 아, pull out, 끌어낸다. 뭔가 안의 끌어낸다. 잠재력을 발산시킨다는 그렇죠.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죠. 아. 모든 인간은 그만의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만의 어떤 성향, 경향, 취향, 재능, 천재성 아, 예.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꼭 학습적인 측면이 아닐 수도 그런 게 있는 아닌 거니까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바로 그것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에듀케이션의 원래 의미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 교육을 보세요. 네, 한국 교육을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고유한 것이 밖으로 구현이 되나요? 실현이 되나요? 여긴 관심도 없어요. 교사들도. 그렇죠. 죽은 지식을 머리에 쳐넣는 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한 반교육이죠. 안티 에듀케이션. 네? 아이들의 고유성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죽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누가 그것을 잘 받아먹는지 네. 이걸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걸 잘 받아먹는 아이들이 스카이 가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스카이 가는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성찰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봐요. 비판적인 사유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받아먹는 걸 그렇게 쉽게 받아먹지 못하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중앙대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스카이에 음. 한 문제 더 못 맞춰서 못 아, 그러네. 요즘 대부분 다. 그러니까. 네? 사실 실제로도 그렇고 무슨 차이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체로 1등이 되지 못한 2등 마라토너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등이라는 게 뭐의 2등이냐? 스카이에 들어간 아이들. 그 아이들은 뭐가 1등이냐?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들이 잘한 능력은 뭐냐? 한국 교육에 잘 적응했다는 것. 아. 그것이죠. 그러나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개성적이고 지적인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과연 한국 교육에 적응하겠느냐? 내가 보기엔 못한다. 거기 거부하고 탈피하거나 네. 거기서 탈출하지. 여러분들도 반성해야 된다. 너무 잘 적응했으니까 중대 온 거지. 반성하십시오. 그렇죠. 네?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재능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머나먼 추억이죠. 예.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본인 안에 그리고 잠재력이 있었는지조차. 그렇죠. 있었는지조차 네. 모르죠.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면 어떤가요? 아무런 개성도, 아무런 특성도, 아무런 고유성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마치 연탄 공장에서 찍어낸 연탄처럼 아무런 개성 없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옵니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차이는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네. 맞박에 달고 나오는 네. 그게 다예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또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게 또 자기의 자존감이에요. 정체성을 예.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안티 에듀케이션. 예. 예? 한국은. 잠재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죽이는 게 한국 교육이다. 네. 두 번째는 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dignity, 인간의 존엄에 존엄.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그렇죠. 예. 네가 얼마나 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걸 인식하게 하고 또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익숙하게 몸에 받아들이는 그 감수성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런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능력, 그걸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실 보세요.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네. 과연 존엄에 대한 감수성이 생길까요? 오히려 뭐랄까요? 깔아뭉갠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예. 무시하고 나는 이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았는데 너는 도태됐지. 그건 네 능력 때문이야. 그렇죠. 그게 또 정착되고 고착되면서 거의 평생을 간다 보니까요. 타인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무시, 멸시. 저는 이게 정말 사회적인 긴장도를 높인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주변의 그래서 판검사들을 봐도 그렇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에 대한 존엄, 디그니티에 대한 감수성 이것을 길러주고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육 12년을 받으면 자존감도 없고요. 네. 타인에 대한 그런 이해력도 떨어지는 네.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고요. 잘 이게 두 적응할수록요. 번째. 예. 오히려. 예. 어느 정도 이해를 네. 공감을 하셨죠? 너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에듀케이션과 디그니티에 대한 감수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인간을 기르는 게 교육이에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그런데 지금 한국 교육을 받으면 네.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몰개성, 그렇죠. 예. 반창의. 맞아요. 예. 몰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은 거의 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심지어 이 인적 자원을 기르겠다고 하는 교육은 인적 자원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특히 한국 자본주의처럼 굉장히 약탈적인 자본주의예요. 이런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은 뭐겠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부품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뭐겠어요?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문제제기? 그렇죠. 네. 비판 능력을 네. 가진 아이들. 제일 싫어합니다. 한국 교육은 비판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뭘 싫어하겠어요? 문제제기하는 사람과 예, 자본이 싫어하는 것은 개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자본 입장에서 보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에 불과해요. 그래서 개성 있는 소비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책에도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물건을 네. 팔아야 되는데 너무 각계각층의 다양한 층의 네. 어떤 취향이 있다. 예. 물건이 아주 그렇죠. 팔릴 수 없어요. 소비자만이 네. 아니죠. 소비자만이 전체 아니죠. 다. 예. 그 말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노동자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표준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요소죠. 자본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표준화돼 있어서 그야말로 스펙화돼 있어서 지금 하나의 요 인간이 부품으로서 이제는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 네. 그러면 이걸 쏙 빼놓고
새로운 걸 쏙 갖다 집어넣어서 작동하게 하는 게 최고의 이상적인 경영이겠죠. 이른바 합리적 경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적인 인간은 바로 경영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소죠. 비용만 키우는 거니까. 그렇죠. 비용만 네.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상 개성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응징하는 이러한 문화가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특정한 단계에 보편화됩니다. 그게 바로 왕따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네. 해도 야 일본에는 그런 게 있대, 그렇죠. 이지메라는 현상이 있대라고 그렇죠. 낯설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거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잘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고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한 발전 단계와 조응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큰 문제네요. 예. 아주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은 배제돼 버려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야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12년 교육 받으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파시스트가 될까요? 정답. 네. 잠재적 파시스트.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까요? 몇 가지 이제부터 아까 말한 그쪽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요. 네. 경쟁 문제. 예.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가치관, 거기에 무언가 하자가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우선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육 또 한국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그게 병들었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게 정상이 비정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릭 프롬의 그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Pathology of Normality라는 말을 많이 써요. Pathology of Normality. 정상성의 병리성. 정상성의 병리성.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게 병들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너무 병든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 정상적으로 잘 살아. 다들 맞춰가면서. 그런 인간은 정상인가요? 병든 인간인가요? 병들었고 그걸 본인이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성의 병리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에릭 프롬이.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실의 문제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독일의 사례를 조금 들게요. 네. 독일에서는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합니다. 네. 교육 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구호가 이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우리로 봐서는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교육을 하는 그러한 나라죠. 이 말이 맞다면. 네. 독일은 이 모토 하에서 교육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70년대. 이미 70년대. 네. 70년부터요. 70년부터. 1970년에 이제 교육 개혁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안에서 일체의 경쟁을 없앴습니다.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시험을 보지 않나요? 시험은 보지만 네. 등수 석차를 매기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당연히 특 먹고 자사고 이런 개념은 그런 건 아예 없고요. 없죠. 예. 예. 대학 입학 시험도 보질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봅니다. 이걸 아비투어라고 해요. 아비투어. 들어보셨죠? 네. 예. 이 아비투어는 몇 프로나 붙는지 아세요? 거의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죠. 맞았습니다. 예. 예. 90% 이상이 붙어요. 90% 그렇군요. 이상이. 예. 바칼로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프랑스에 바칼로레아도 90% 이상이 붙습니다. 이거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해에 가도 되고
10년 후에 가도 되고 20년 후에 가도 돼요. 한번 그 시험을 시험 봤으면요. 붙으면 일종의 자격 시험이죠. 우리 운전면허와 같은 거죠. 예. 모든 걸 자유롭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와 정반대인 거죠. 우린 모든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1등 한 아이만 할 자격이 그러니까 있다. 정말 한 이렇게 문제 하잖아요. 차이로 대학이 그렇죠. 갈리고 등급이 네, 정말 나눠지고. 어처구니 없는 거죠. 네. 거기에 강박적인 두려움을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네. 거죠. 독일 아이들은 그런 거 없죠. 실패하면 또 다른 미래도 없고 그렇죠. 대안도 없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70년에 이런 교육개혁을 해서 학교에서 일체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을 했다. 네. 상상이 가세요? 제가 너무 이상적이라서 한국이랑 어떻게 매칭을 시켜볼까 하는데 너무 네. 거리가 멀어서 잘 그러니까 매칭이 되지 우리와는 않습니다. 너무나 먼 거죠. 네. 그러니까 7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와, 그럼 벌써 뭐, 50년 네, 이상이 50년이 됐죠? 넘었네요. 예. 이런 교육을 독일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독일 사회는 그 자체가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 사회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다. 예? 국가 자체가요? 그 왜? 나라 자체가. 독일 사회 자체가. 예. 예? 궁금하잖아요. 네. 50년 동안 교육을 안 시키면,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될지. 우리나라라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네.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인간, 어떤 사람. 유의 인간이 됐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오늘의 독일이에요. 오늘의 독일 어떤 인간들이 됐나요? 성숙한 민주주의자들. 지구상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게 독일이죠. 이미 예. 이것은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지금 갤럽이라든가 네. 입소스, 휴 리서치 이런 데가 이제 세계적인 네. 여론조사 네.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매년 해요.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나라가 네. 어디냐 하는 이런 여론조사를 늘 정기적으로 각국을 합니다. 상대로 하는 각국을 거예요. 여러 나라 대상으로. 네. 지금 2015년 이래로 독일이 계속 1등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독일이 계속 1등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네? 이게 교육의 힘이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독일의 예. 교육의 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예요. 시리아 네. 내전 이후에 예. 시리아 난민들이 내전이 너무 격화되니까 유럽으로 이제 많이 이동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시리아 난민 사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왔잖아요. 네. 이것이 유럽의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재는 일종의 하나의 척도. 시험이었어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네요. 일종의 리트머스 예. 종이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영국은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영국은 예. 당시에 15,000명을 2년 동안 받는 그것을 EU로부터 제안받았어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영국의 독립당이라고 하는 예. 극우 정당이 막 선동을 해댔죠. 우리가 그걸 왜 받나? 이래서 결국 국민 투표에 갔죠. EU 탈퇴라고 하는 이것이 국민 투표까지 갔고 그게 난민 문제와 다 연결이 돼 연결돼 있었던 있는 바로 거군요. 그거로 예. 인해서 나온 네.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다수가 탈퇴를 찬성했죠. 그래서 브렉시트라고 네. 우리가 말하는 그게 벌어진 것이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15,000명의 난민을 2년 동안 받는 문제를 가지고 프랑스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있죠. 예. 이 극우주의자가 이걸 가지고 선동을.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 거죠. 결선 투표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마크롱이 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시스트 정부가 안 쓴 거죠.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하는 그렇죠. 인식이 똘레랑스의 됐었는데 나라라고 거기에 하는 또, 예. 프랑스조차도 사실상 정치의식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때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아시죠? 네, 당시 결단을 총리죠. 네. 앙겔라 메르켈이 뭐라 그랬나요? 그래? 그러면 이 문제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하겠다. 네, 우리가 다 받을게. 100만 명. 100만 명을 받겠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죠. 어떻게 난민 100만 명을 받겠어요?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없는 일인데요. 거죠. 예. 어느 나라나 그 총리는 바로 경질 탄핵당하거나 탄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라면. 불신임 당하거나 예. 했을 가능성이 많죠. 예. 독일은 어떻게 됐나요? 그걸 시민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실제로 2015년에 117만 명 받습니다.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앙겔라 메르켈은 정치 생명 끝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선택을 했을 예. 때 그런데 2년 후에 선거를 또 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승리. 예. 또 되잖아요. 그게 독일 시민들의 어떤 예. 성숙도네요. 그렇죠. 이거는 메르켈의 성숙도가 아니라 독일 시민들 100만 이상의 난민을 받은 그러한 총리를 또 총리로 뽑는 그런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독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거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말씀을 못 네. 드리지만 제가 독일에 갈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길러냈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일상에서 대면하는 사람들의 그 성숙도와 타인에 예. 대한 어떤 그렇죠. 예의 이런 게 한국과는 좀 다르다는 걸 타인에 체감하신다는 대한 거죠. 예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걸 성숙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도라는 게 제가 한 가지에만 짧게 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 7월에 정말 오랜만에 독일에 갔어요. 네. 한 달 동안 있다 왔는데 네. 지금 작년 2월에 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독일인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6개월 동안. 2월에서 9월까지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6개월간 초기에. 그 스케일로 봐서는 사실 가늠이 좀 안 되는데 그때 117만 예, 이랬기 예.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6개월 동안 받은 것만 나온 통계를 봤는데요. 6개월 동안 100만 8,700명을 받습니다. 저는 10만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사실. 네. 100만 8,700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갔을 때도 베를린역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기차에서 내려요. 그런데 이제 뉴스 시간에 그걸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내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보다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피켓 들고 나온 베를린 시민이 평균 2배 내지 3배가 많대요. 지금도. 그렇군요. 그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민족주의에 갇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독일 시민들. 예, 그러니까 그게 민족주의를 넘어서 네. 세계 시민적 가치관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독일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유럽 안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은 1970년의 교육개혁이라는 게 결정적인 전기가 된 완전히 거죠. 하나의 분수령이 된 거군요. 분수령이 된 거죠. 독일이란 나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네. 독일이란 나라는 끔찍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홀로코스트에 나오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네. 홀로코스트를 했죠. 아우슈비츠. 네. 홀로코스트도 그냥 유태인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어디예요? 가스실에 유태인들을 집어넣고 공장식으로 인간을 죽인 이런 정말로 인류에 대한 죄죠.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성숙한 인간들이 지금 자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중요하고요. 1970년에 이런 교육개혁,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 교육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들이 거듭난 거네요. 거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독일인이라고 전 불러요. 너희 도이체. 완전히 새로운 독일인들이 그 이후에 생겨났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왜 교육개혁을 하는데 경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을까? 완전 제거해버렸을까? 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아까 그랬죠? 네. 왜 경쟁을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타겟으로 삼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죠.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골상학 같은 걸로 본인들의 민족 우월주의, 막 이런 등급화하고 한 데 대한 자기 성찰 내지 반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이 경쟁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바로 과거 청산. 지금 말한 게 맞아요. 과거 청산의 일환 이었던 거예요. 독일은 1968년 소위 68혁명 이후에
과거 청산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가 됩니다. 사회적 의제가 되고요. 과거 청산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국은 아우슈비츠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우슈비츠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토로 나오게 돼요. 예. 그럼 아우슈비츠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인적 청산, 네. 제도적 청산, 네. 과거 청산 이건 당연하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뿌리 이걸 뽑아내지 못하면 아우슈비츠는 또 반복될 수 우리에게 있다는 미래가 거죠.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뿌리는 뭔가요? 히틀러의 세계관은 과연 뭐였나요?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틀러는 세계를 어떻게 봤나요? 이 세계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대한 정글이라고 봤죠. 그리고 이 정글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강한 자만이 그렇죠. 살아남는다. 네, 적자생존, 네. 약육강식, 네. 자연도태 이런 원리가 생물의 세계뿐만 동물의 인간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세계까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위 소셜 다윈이즘이죠. 소셜 다윈이즘.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이치고 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순리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니 이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약탈하고 때로는 털어 학살하기로서니 된다. 네. 이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경쟁. 경쟁을 당연시하는 것. 두 번째, 끊임없이 어떤 집단에서나 끊임없이 우열을 나눠요. 우열을. 어느 놈이 우월하고 어느 놈이 열등한지. 우열을 나누는 것. 세 번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걸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 우열, 지배.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가 1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이걸 당연시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독일은 정말 유태인들을 학살했지만 한국은 서로가 서로를 사실상 말살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루어졌던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쟁하는 것, 우열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것, 이걸 우린 당연시하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상의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 그러한 원리, 이 자체가 파시스트적이다 하는 거고요. 경쟁, 우열, 지배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죠. 교실에서만이 아니고. 두 번째,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은 어떤가요? 이 교사들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같은 교사는 없어요. OECD가 지금 38개국이죠. 네. 이 중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교사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적 결사 뭐 이런 거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완전히 정치적 금지산자예요. 네. 교사들은. 이런 정치적 천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시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시민권이에요. 네. 이것은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대 사회에서 프랑스 대혁명, 또 영국에서의 일련의 혁명들, 권리청원, 권리장전, 명예혁명, 이 과정들은 다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싸운 거죠. 정치적 시민권. 근데 그걸 오히려 안 된다고 그렇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교사들만 이게 없어요. 그러네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이런 일련의 사태와도 다 맞물려 있다. 그렇죠. 당연히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대부분이. 네. 그리고 심지어 교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불경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 없습니다. 지금 독일의 경우만 해도 요 지난번 의회에 베를린에 640명이 앉아 있었어요. 연방의회에. 그중에 81명이 교사였어요. 81명. 13%가 교사예요. 13%. 대체로 13에서 15%를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의원들의 직업군 분포를 보면
법률가 다음에 많은 게 교사예요. 예, 우리나라랑 법률가 완전 다음. 다르네요.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한국은 이런 나라는 아예 교사 없어요. 출신 정치인은 아니, 거의 아니. 뭐 보지 현직 못하고 교사들이 다 국회의원이에요. 현직 당연하죠. 교사들이요. 현직 교사들이 들어가서 음. 한 텀, 두 텀 하고 다시 예, 교직으로 복귀합니다. 돌아가니까. 예, 그러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단에서 정년을 맞는 걸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해요. 두 텀 이상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한국 국민들이 아직도 몰라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모를 정도면 이게 얼마나 저 많은 사실은 걸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요. 더 몰랐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20%에 가까워요. 핀란드는 1위예요. 교사들이. 핀란드 의회를 구성하는. 그다음에 OECD 평균이 약 10%예요. 네. OECD 평균이. 한국은 제로입니다. 300명 중에 한 명도 없고요. 네. 2명의 과거의 교사 출신이 있어요. 아, 있었어요. 도종환, 도종환 의원님. 강민정. 요 네. 둘이에요. 이 다예요. 아, 과거의 교사들이에요. 예. 지금 현직 교사는 들어갈 수도 없고 법적으로. 네. 그렇게 막아놓고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유럽에서는 그렇게 교사들이 많을까요? 의회에. 필요에 따라서 그럴 음. 또 정치적 결재를 자유롭게 또 보장받으니까 더 정치 일선에 나가시기도 쉽고 그렇죠. 이런 그건 거고. 사실은 상식적인 네. 이야기예요. 교사들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에요. 교사보다 이렇게 더 많은 지식인 집단 없습니다. 한국도 지금 50만에 가깝잖아요. 그러네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의 100만에 가까운 네. 그런 지식인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음. 게다가 교사들에게는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기대합니다. 지금 일반 기업인들에게 그거 기대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교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음. 높은 윤리성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그렇군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정치가 이렇게 성숙한 데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의회에 진출해 있는 것이 커다란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녹색당 아시죠? 네. 네, 녹색당. 녹색당은 정말 부러운 정당이고요. 지금 생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정치적 아젠다입니다. 네. 그런데 독일 녹색당이 교사들의 정당이란 건 잘 모르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독일 녹색당은 교사들을 발판으로 시작된 그러한 정치 결사예요. 저는 환경시민단체가 기반인 줄 알았어요. 물론 환경시민단체이기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교사분들. 교사들이 예. 그러니까 70년대 초부터 로만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생태 위기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한 무렵에 교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생태 환경 운동에 뛰어들면서 이들이 내세운 건 그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요 예쁜 우리 아이들, 이들이 살아갈 지구 내가 지킨다. 이러고 나오고 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누가 지킨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미래 세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얼마나 명분도 좋아요.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녹색당이 이제 결성이 되고요. 80년대 초에 마침내 연방의회에 진출하고요. 그렇군요. 90년대 집권을 하잖아요. 3인당과 연정으로. 집권까지. 그렇죠. 8년 동안 집권하잖아요. 그래서 이 8년 동안 독일을 완전히 생태국가로 바꿔놨잖아요. 안 그래도 숲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태국가로 만든 게 녹색당이고요. 그 중심엔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렇게 나온 것은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적 예지력이 있는 집단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 같은 걸 자각하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독일 사회를 굉장히 성숙한 사회로 옮겨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보세요. 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훌륭하게 이룩한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하자면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런 말을 사회학에서 많이 쓰죠. 한국 민주주의가 이래요. 한쪽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 이런 야만, 이런 미개한 지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사들은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실을 한번 보세요. 거의 파시스트의 원리, 경쟁, 우열, 지배라고 하는 이것을 학교의 기본 원리로 교육의 기본 원리로 삼고
이것을 정치적 금치산자가 음. 정치적 지도하고. 미숙아에게 가르쳐요. 젊은 학생들을 정치적 미숙아 취급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여기서 무슨 민주주의자가 자라요? 음. 이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교실에서 잠재적인 파시스트들이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 아. 잘 받은 아이들일수록 더 파시스트가 돼요. 일상에. 예. 지금 한국 사회 엘리트들 보세요. 음. 어느 나라에 이런 실망스럽죠. 엘리트들이 있나요? 저는 지금 이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이 우리 사회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처럼 네. 이렇게 오만하고 아. 이렇게 미성숙한 엘리트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패한 엘리트는 있습니다. 어느 세계나 어느 어느 세계나 나라나 어느 예. 나라에나 부패한 엘리트가 없는 나라는 네.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건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없다. 거예요. 아, 문제의식이 예, 없으니까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파시스트로 길러졌기 때문에 아.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이 특권들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왜? 내가 경쟁에서 잘났으니까. 예. 승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파시스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 제가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됐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후퇴하고 기반이 약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과 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의 문제구나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 생각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또 성공한 독일 같은 나라가 있고 다른 기타 국가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들어볼까 또 합니다.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 현안 직설 시간 잘 이렇게 즐기셨나요? 정말 여러 현안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